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점화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양강 후보 캠프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윤심을 두고 날선 발언들이 오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뒤늦게 참전한 이준석계가 전당대회 판세에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지도 관전 포인트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북 송금 연관성에 모아지는 분위기인데 관련해 오늘도 여야 사이에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2월 2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를 언급하며 울분을 토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뒤 쌍방울이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쌍방울 관련 의혹과 김 전 회장과의 친분 문제에 대해서 소설에 불과하다며 또 한 번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대북 사업이 쌍방울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여당 당대표 선거가 김기현, 안철수 의원 2파전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의원 측 김영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 위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친윤 핵심과 안 의원 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라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수사팀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검찰, 조작 수사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추가 조사를 앞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장관 취임을 전후에 이뤄진 대대적인 수사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인데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서 구형권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애플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앱 업데이트로 성능 저하를 유도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그로 인해 실제로 성능이 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대낮에 승용차가 급가속하며 건물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보행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과 급발진 가능성 모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를 언급하면서 울분을 토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건넨 돈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돈의 대가성과 이 대표의 인지 여부가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선 결과를 놓고 나눈 대화 내용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고 방북도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앞에서 이 대표와 통화하더니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나 당대표가 되면 쌍방울이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대선과 관련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선 결과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쌍방울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사이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다 통일부의 거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북 사업 추진에 실패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도움을 기대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신 보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가로 경기도에 사업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건데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가 기업들의 민원을 처리해주고 반대급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판단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권을 따낼 목적으로
경기도에 사업비를 대납했고 이 대표가 돈의 성격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와 더불어 대납을 통해 이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입증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검찰이 진 전부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보다 혐의가 명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 추가로 기소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통화에서 고맙다고 말한 것도 기억나지 않느냐 이 질문에도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수사팀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차 소환 조사 이후 거듭된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건데 추가 조사를 앞두고 다시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출석 전부터 날짜와 시각, 횟수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2차 조사를 앞두고도 장외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검사가 했던 질문을 또 물어보고 예정에 없던 저녁을 먹고 하자는 등 추가 소환이란 명분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에 대한 흠집내기식 발언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보고받고 승인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응수했습니다. 또 애초 처음부터 2차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었고 1차 조사도 최소한의 내용으로 압축해서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2차 조사 땐 당사자 확인이 불가피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 답변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조사 당시 서면 진술서로 답을 대신한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위해 여러 날짜를 제시했지만 아직 이 대표의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은 민주당의 검사 독재 규탄 대회가 예정돼 있어서 2차 조사일은 오는 11일이 가장 유력한 거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출석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조사에서도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특혜 의혹과 함께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 지분 가운데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2차 조사 뒤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의혹을 집중 공략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2월 임시국회 시작을 알리는 본회의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할지 논의했습니다.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면서 당론 채택까지 결론은 못 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졌습니다. 본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조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법의 잣대가 성역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일부 의원이 국회 농성을 시작하면서 특검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눈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다는 것을 헌법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기소하지 못한 낡은 레코드를 꺼내들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수사를 검찰 독재 정치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치야말로 범죄 독재 정치 아닙니까? 검찰과 법원을 차례로 속여 넘기면 범죄자의 독재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경기도의 이재명표 대북 사업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 띄우기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 비비안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칡너쿨처럼 엉켜 붙어 있습니다. 나노스의 대북 사업과 장밋빛 뉴스로 주가를 띄우고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이재명 대표 쌍방울 의혹 제기와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으로 맞서면서 냉랭한 대치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는데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엄희윤주 기자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저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월쯤 천공과 함께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과 서울 사무소를 답사했는데 공간을 관리하는 부사관이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고 자신은 남 총장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일기를 다시 보다가 천공 의혹이 있었고 책으로 출간하는 상황에서 이 내용만 빼고는 할 수 없었고 야권은 즉각 CCTV를 공개하는 등 실체를 밝히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예고했고 정의당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과연 누가 최종 승인하여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와 안보 공백, 교통 난맥 초래 등의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처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밀어붙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짜뉴스 시즌2라며 대통령실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를 시작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또다시 국정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 방탄마기용 물타기를 위한 저열한 의도임이 한동안 잠잠하던 천공 개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장관 취임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인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말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표적 수사로 단정하고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혐의의 핵심은 아내 정경심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딸 장학금 명목의 뇌물수수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또 자택과 동양대 PC 반출 등 증거 조작과 은닉,
별도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로만 따지면 12개에 달합니다. 정 전 교수가 이미 대법원에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공모 범위를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입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공모 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후과가 상상을 초월했다며 그간의 삶이 생지옥 같았다고 최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검찰 징역 5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좀.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함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 속에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기로 했던 만큼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서 이른바 빌라왕 배후 조직 6개를 포함해 컨설팅 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모두 1,900여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2,300억 원이 넘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20, 30대와 서민들이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핏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현관문. 그러나 거실이 있어야 할 곳에 간이 사무실이 차려졌고 각종 서류가 벽면을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 등 3,400여 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7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 신 배후 일당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6개월 동안 붙잡은 전세 사기범은 모두 1,941명. 구속된 사람만 168명인데 지난 21년 단속때와 비교해 피의자는 8배, 구속 인원은 15배나 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가짜 임대인을 앞세운 뒤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포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의 무자본 갭 투자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 업자,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사기 유형별로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든 뒤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점을 이용해서 전세대출 지원금을 가로챈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빌라왕, 빌라의 신 사례처럼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세입자의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 금액은 2,300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1,200여 명인데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대, 30대였습니다. 대상은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서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져 피해가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 만큼 경찰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검찰 역시 조직 범행으로 번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하던 것을 90%까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서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전세가를 제공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 보증 사고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세 사기 검거 건수도 3배 이상 급증했고 공인 중개사가 가담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히 집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에서 집값의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악용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 투자를 건절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가격 등 전세 관련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 전세 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빌라 등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시세와 전세가율 등은 물론 적정한 전세 가격까지 제시합니다. 발품을 팔아야 했던 여러 기관의 여러 문서들에 대해서도 앱 속에서 클릭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2억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구당 대출액도 1억 6천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입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1, 2%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5% 이상의 고물가 행진이 9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28% 이상 급등을 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분간 물가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의 후폭풍이 1월 소비자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1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과 7월, 10월에 이어 올해 첫 달에도 인상된 전기 요금의 영향이 컸습니다. 1월 전기료는 전월 대비 9.2%,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9.5%가 뛰었습니다. 도시가스는 36.2%, 지역 난방비도 34% 올랐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의 기여도가 지난달에 비해서 0.1% 상승하였습니다. 상승폭의 거의 대부분 이상을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업 제품은 6% 올랐는데 경유와 등유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간 반면 휘발유는 내렸습니다. 가공식품 중에는 빵과 스낵과자, 커피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한파의 영향으로 1.1% 올랐는데 오이와 파, 닭고기 등은 오름폭이 컸지만 쌀과 딸기는 내렸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되며 9개월째 5% 이상의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등으로 기준금리를 지난달 3.5%로 인상한 한국은행은 2월 물가 상승률도 5%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외 경기 흐름과 물가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진단한 겁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번 달 받게 될 전기요금 청구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한 달 전기를 304kW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료는 45,000원에서 56,000원으로 26%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료는 난방비처럼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난방비 걱정에 전기 장판이나 스토브 등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자체들도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해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 아예 모든 지역민에게 일정에게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일괄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지자체도 앞다퉈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차상위 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구호 기금 44억 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두텁고 촘촘한 서민복지 지원을 위해서 추가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의 50%,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에 달합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444억 원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지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도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면서 당장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원 규모를 놓고 눈치 보기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주시가 모든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놓고 또 한 차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또 물가도 비상인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을 도돌이표처럼 외치거나 대장동 주가 조작 의혹 등 네거티브 공세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 임시국회 문을 연 날 여야는 난방비 폭등 사태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생을 국회 지붕 아래에서 챙기는 것이 여야 정당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또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에 대한 핵폭탄으로 악화되기 전에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회. 하지만 여야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재세 도입과 30조 추경 등 야당 제안은 일회성 구호에 그치고 여당 또한 근본 대책을 내놓기엔 역부족이라는 평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일몰 법안 논의와 국회에 쌓인 민생 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일당인 민주당의 여러 가지 태도로 봐서 2월 임시국회도 민생국회가 아닌 정쟁국회가 될 가능성이. 정부 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민생 해법 대신 상대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조명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며 극과 극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가 검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묻히게 된 이유와 우리기술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유가. 국회는 다음 주부터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을 질문하는 대정부 질문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민생 해법보다는 정쟁과 고성만 오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전이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2파전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의원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 위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친윤 핵심과 안 의원 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우 전 의원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 해촉안을 제거했습니다. 안철수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물러나게 한 겁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김 전 의원이 특정 캠프의 간판으로 활동하는 데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단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김 전 의원은 해촉이 결정되기 전엔 위원회에 미리 양해를 구해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전당대회가 완전히 이제 끝나는 날까지는 통합위원회 저의 모든 개인적인 활동은 중지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다 마치고 나온 상태죠. 재가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해촉은 김 전 의원의 최근 라디오 발언을 놓고 파장이 일던 시점에 이뤄져 더 주목됩니다. 김 전 의원이 설 연휴 즈음 장제원 의원에게서 전화를 받아 김장연대는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공개하자 장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친윤계는 일제히 안철수 의원 측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짜 윤심파리가 볼썽사납다는 원색적인 비난에 이어 안 의원이 윤 대통령과 제대로 소통한 적이 없고 공감 능력도 부족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비두면 우리 당 의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당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인수위원장 경험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는 안 의원을 저격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셨고요. 친윤계 의원들의 집중 포화에 안철수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자신의 지지율 상승세에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측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자고 응수했습니다. 불안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이 있을지 저는 그걸로 대결을 했으면 합니다. 김영우 전 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해촉 결정으로 또 한 번 이른바 윤심이 확인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도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친윤, 진윤 논란으로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후보 등록일부터 주자들 간 신경전이 뜨거웠는데 잇따라 전당대회 도전을 선언한 이준석계 후보들도 막판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윤심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윤심 호소인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계속 윤심팔이 하지 말라 막 하면서 제발 대통령을 좀 그런 데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상품을 좀 경쟁하시면 좋겠다. 최고위원회 출마한 친윤계 의원들도 지난 대선 단일화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안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사무총장 내정서를 부인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을 거라며 김 의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꾸 거짓말들을 하니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직도,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 이 입장을 밝힌 거고요. 안철수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장직을 역임한 이력을 내세우면서 진심이 아니었다면 대선 단일화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10대 국정과제를 시간에 맞춰가지고 완성시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진심이 아니었으면 단일화 안 했겠죠. 친윤 비윤을 넘어 이제는 누가 더 윤 대통령과 가깝냐, 진윤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이준석계도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줄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한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내가 유리하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렇다고 해서 총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단체로 막 연판장 돌리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게 과연 정치입니까? 집권 여당 당권 경쟁이 다시 한번 윤심 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자칫 지난 2016년 새누리당 시절 진박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자리가 5개월 동안 공백이었는데요. 조만간 언론인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기자에서 직행하는 거라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5달 동안 공석이었던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훈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1990년부터 서울신문 기자로 일했고 지난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 참여를 고심할 때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다시 언론계로 복귀해 문화일보에 몸담았습니다. 이 전 위원은 최근 문화일보의 퇴직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31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변인 후보에 대한 막판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복수의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러 언론인이 대상에 올랐는데 이 전 위원의 내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임명된다면 사실상 현직 언론인이 대통령실로 직행하는 추가 사례가 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자리는 지난해 9월 강인선 전 대변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으로 발령나면서 비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부대변인이 한동안 대리 역할을 맡았는데 지난달 13일 윤 대통령 순방 일정 유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직한 뒤 3주 가까이 대변인과 부대변인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 시민소통 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방송통신심의위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춘추 관장을 지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끝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비난하면서 초강력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긴장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끝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는 미국을 향해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초강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 등에 대해선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는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격화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의 비난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훈련이 도발이라는 북한의 생각을 거부한다며 일상적인 연습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의향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고 또 다른 도발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대미 강대강 정면 선보를 예고한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열병식을 시작으로 3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4월 군사 정찰 위성의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미 양국은 비원비 전략폭격기 등이 참여한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공개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20대 엄마가 2살밖에 안 된 아들을 사흘 동안 혼자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결국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러 나갔는데 일이 늦게 끝났고 술을 마시다 보니 귀가가 늦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인천 하객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른 새벽 이곳에 사는 20대 여성 A씨에게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고 A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 아들이 잘못된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보호자 없이 홀로 집에 있었던 날은 사흘. 결국 경찰은 아이가 오랜 시간 집에 혼자 방치돼 숨진 것으로 보고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와 2살배기 아들이 살던 집 현관문에는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물이 끊길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따로 살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A씨 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몰라요. 이 건물에서 내가 여기 한 30년 살지만은 딱 한 집하고만 이야기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지인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 돈을 벌러 나갔던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 잔 마시다 보니 귀가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놨다며 아이가 잘못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처음엔 사흘이 아닌 하루만 외출했다고 하는 등 잘못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밝히고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서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50살 성모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받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어머니 성모 씨의 말입니다. DNA 분석 결과 친어머니인 석 씨가 아이가 숨진 지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숨진 아이 발견 당시 사체를 숨기려고 시도하다 그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식별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여아들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가 부재한 점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딸 김모 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쯤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끊어진 아기 식별띠,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 석 씨의 퇴사 시기 등 정황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정황 증거를 인정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8년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꾼 아이, 다시 말해 김모 씨가 낳은 아이 등 바꿔치기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파기환송심도 이런 대법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결국 수사당국이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고 법정에서 같은 논리만 반복한 끝에 숨진 아이의 친모는 2년 만에 사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대낮에 주택가 도로에서 승용차가 급가속하며 건물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보행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좁은 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는 급가속 상태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건물을 들이받는데 충돌 충격으로 사고 장면을 비추는 CCTV가 크게 흔들립니다. 서울 공덕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3층짜리 건물 1층으로 돌진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밖에 붕 이렇게 자동차 가는 그냥 쑥 나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거에 한 몇 배는 10배 넘는 것처럼 붕 찌게 그런 굉음이 딱 나더니 박는 소리가 딱 났어요. 범퍼가 아예 반파되듯이 나가가지고. 사고 차량은 충도로 튕겨나가 인근을 걷던 80대 여성을 친 뒤 멈춰섰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2사람은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가 돌진한 건물입니다. 이 주변 파편들을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구청이 건물주에게 안전진단을 받아보라고 안내할 정도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뒤편을 비추는 영상을 보니 육안으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켜지는 후미등이 켜지지 않은 상황.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과 급발진 가능성 모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브레이크 자체가 워낙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발을 안 올려놓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영상 블랙박스라든지 자동차의 상태를 면밀하게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고 이제는 소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밀수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 단속 최일선에 서 있는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람보르기니 안에 숨겨둔 가방에서 필로폰과 전신 마취제인 케타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판매용이지? 소분한 거지 다 판매하려고. 지방 곳곳에도 각종 주사기와 마약 소분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리얼 상자로 둔갑시킨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된 겁니다. 이렇게 압수당한 필로폰과 대마, 신종마약 엑스터시까지 양이 7kg에 달하는데 주로 강남 클럽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됐습니다. 마약 밀수법은 날로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구슬 안에 필로폰을 들여오거나 인스턴트 커피에 환각을 일으키는 합성 마약을 섞어 눈속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은 모두 624kg, 불과 5년 만에 2배 늘었습니다. 양만 따져도 서울 인구가 한 번씩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 우편을 이용한 비대면 밀수가 대폭 늘었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면서 늘어난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도 재개되는 추세입니다.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소비국이 되자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마약 광역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3배로 늘렸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고 마약 적발을 위한 최첨단 장비 40여 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 동남아와 유럽 등 주요 마약 유통국과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통관검사 체계별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부터 후보 등록 시작됐는데요. 나경원, 유승민 이 두 분 불출마 선언하면서 좀 재미없어지나 했는데 막판에 좀 흥행 요소들이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로 좀 김이 빠지는 게 아닌가, 좀 뻔한 게임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등록이 시작되니까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당대표의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유승민, 나경원 두 주자가 빈 공간에 새로운 어떤 요동을 칠 수 있는 네. 구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도 보면 여론조사상으로 꾸준히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 유승민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그다음에 또 나경원 의원에게 몰려 있었던 지지율, 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네. 앞으로 관건이었는데 천하람 변호사가 등장함으로써 유승민, 이준석 두 분으로 요약돼 있는 집약돼 있는 그 지지층들이 예. 천하람 변호사에게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컷오프의 4명에 들어서 4명이 돌리는 이 본선 게임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예. 요 파괴력이 얼마나 되는지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저희 화요일 출연 패널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만 해도 저희 전혀 몰랐는데 김준일 에디터께서도 방송 같이 하시잖아요. 예, 아셨어요? 몰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오전에 아마 YTN 라디오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중량감 있는 개혁 보수 인사가 이제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장성철 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중량감이 실제 중량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집이 좀 있잖아요. 물리적인 중량감 말씀이시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하면은 진짜 무게감이 있는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한 저녁 8시쯤에 통화를 했어요. 네. 이제 출마하는 거냐 축하한데 그때는 이제 출마 선언까지는 안 했지만 사실상 하는 것처럼 나와서 의중도 타진할 겸 그런데 어디 가냐고 하니까 순천에 내려가고 있다. 예. 그래서 왜 순천에 가냐 그러니까 아내의 허락을 득하기 위해서 순천에 내려가고 있다. 그럼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예. 허락을 나중에 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언은 오늘 새벽 5시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했지만 예. 사실상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출마 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내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했다라는 거는 상황이 좀 긴박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좀 결정이 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했으면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근데 소위 말해서 개혁 보수를 이렇게 묶을 만한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게 뭐 뒤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투표 전략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좀 하루 이틀 사이에 딱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승민 후보의 출마 여부까지 지켜보고 나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좀 급하게 결정이 됐고 이제서야 지금 부인의 허락을 받으러 내려간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좀 들려주셨는데 자 어쨌든 지금 양강 체제를 구축한 건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인데요. 자 후보 등록일인 오늘도 날선 발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대통령하고 뭐 만찬을 회동한 것이 관저에서 2번 있었다 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사저에서도 있었고 또 제3의 장소에서 있었고 수시로 티타임도 하고 몇 시간씩 얘기도 하고요. 그런 저도 한 번도 윤심을 제가 판 적도 갑자기 윤심 호소인이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통령께서 윤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뜻과 그건 반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사이 신경전 이른바 아래는 윤심이 깔려 있는데 한 분은 나는 밥도 자주 먹고 눈빛만 봐도 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한 분은 우리는 손흥민, 케인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대통령 의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말 아무 데도 없는 겁니까? 우선 이제 전제를 해야 될 게 임기 초반에 첫 그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이 어차피 임기 초반의 총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선출될 당 지도부는 모든 후보, 모든 당원들이 똑같이 동의하는 것은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 그 대통령과 원만한 당정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케미가 좋은 당 지도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준석, 유승민 대표 같은 분은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서 보면 안철수 후보나 김기현 후보나 그 부분에서는 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심팔이라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윤심 호소인이라고 또 상대를 비난하거나 이런 식의 윤심을 빙자한 상대방에 대한 좀 지나친 과도한 비난은 좀 저는 전당대 초반부터 너무 가열되는 게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면 좀 우려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좀 대통령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잖아요. 당무에 개입하는 흔적과 해석은 가능하지만 예.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고 예.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인터뷰를 통해서 윤심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당연히 윤심이 없다라는 것이 또 대통령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심이 없다라고 밝혔고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서로 간에 대통령과 내가 누구를 만났고 몇 번을 만났고 대통령의 뜻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로 과도한 그 당권 경쟁에서 과열 분위기를 양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오늘 후보 등록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윤심에 대한 논란, 예. 윤심이 나한테 있다, 상대방에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전체적인 전당대 분위기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소모적인 논란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전당대회 막은 올랐고요. 지금 출발 시점에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의 양자 대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안철수, 김기현 후보 뭐 오차 범위의 접전이고요. 근데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50, 김기현 후보가 32, 조금 더 벌어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안철수 후보 좀 상승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상승세인 거는 맞고 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김기현 후보가 앞선 것도 있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지만 이제 수치는 앞선 것도 있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앞선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저기 지금 그 지지율표를 보면은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좀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고 어떤 거는 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건데 전화 면접으로 한 거. 지금 MBS 조사, 전국 지표 조사도 그렇고 갤럽 조사도 그렇고 세계일보가 의뢰해서 갤럽이 발표한 그거는 전화 면접인데 전화 면접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 어느 게 좀 더 민심을 반영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 면접이라고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ARS 자동응답은 정치 고관여층들이 전화가 오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고관여층이 않으면은 대답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면 바로 끊어버려요. 심지어 저도 끊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전화 면접은 그러면은 시간 언제 되십니까? 제가 6시간 후에 또 전화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높아요. 하지만 훨씬 더 응답률이 높으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ARS보다는 전화 면접이 민심을 반영하는 좋은데 요 당원 투표에는 오히려 ARS가 더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 고관여층들 그 중에서도 당원 중에서도 투표에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저 뭐 예를 들면 지금 50대 32가 나왔잖아요. 저거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부정 긍정 그게 갤럽도 그랬거든요. 갤럽도 23% 차인데 그렇게 비슷하게 민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당원은 ARS로 나온 거. 저거 그러니까 접전이지만은 안철수가 약간 앞선 거.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기현 대세론이 꺾였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간 남았지만은 지금까지는 대세론에 의거해서 선거 전략을 다 짰다라고 하면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김기현 후보한테 좀 계속 다른 방송에서 조언을 드렸는데 윤심 논쟁을 지금 하면은 얻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윤심으로는 이미 가져올 표를 다 가져왔어요. 이제 본인의 비전, 전략 이런 건데 안철수 후보가 뭐 완벽하게 친윤이 아닌 거는 당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를 찍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런 논쟁이 되면은 김기현 후보한테 굉장히 안 좋게 올라갈 이제는 거예요. 정책으로 좀 비전을 보여줘야 정책, 뭐 다른 이제 메시지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윤심 논쟁을 하는 게 좀 굉장히 정말 김기현 후보 훌륭하신 분인데 좀 선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편파적으로 아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김기현 후보도 제가 왜냐하면은 워낙 김기현 후보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거를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선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추세를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때마다 이렇게 좀 급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저 그래프로만 보면은 뭐 그 표를 다 이제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추이가 실제 당심과 일치하는지 계속 갈지 이 부분 궁금한데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한다 이렇게 응답한 적극 지지층에서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52.7, 안철수 후보가 30.0.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결과 발표 수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분들에게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응답이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원 투표,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 모바일 투표하고 ARS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전당원 투표에 나오는 당원들의 표심과는 일정 정도 괴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이야기했습니다만 MBS에서 말하는 이 전화 면접은 전체적인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한다면 ARS에는 그래도 60대 이상의 그다음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인내심을 갖고 답변을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당심에 거기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당원 투표를 했을 때 그 당심의 실제 결과하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뭐 수도권과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영남 지방과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에서 80만 당원 책임 당원이라고 합니다만 대부분 그동안 투표율이 40% 밑으로 돼 있고요. 뭐
좀 흥행이 돼가지고 관심을 많이 끌으면 투표율이 조금 올라갑니다만 예. 뻔한 구도가 되면 사실은 30%도 힘들거든요. 그럼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층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도 여전히 이 영남과 이 고연령층이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말한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선두권을 형성해서 앞서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은 윤심 논쟁에서 벗어나서 프레임을 바꿔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메시지 그리고 당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나름대로의 메시지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당내 불편한 시선들 줄 세우기에 대한 반감 이런 밑바닥 당원들의 여론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못 나오고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하니까 여기에 가 있던 지지층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지금 레이스 초반이기 때문에 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굉장히 팽팽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대부분 같습니다. 이제 접전, 오차 범위 내 접전에서 이제 여론 흐름이 보이는데 자,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 어느 세대에서 많이 그날 투표를 하는지 이 부분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친윤계 의원들 오늘 일사불란하게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건 100% 맞아요? 저는 뭐 100%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위중한 2달밖에 안 되는 인수위 시절에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분개를 하셨고요. 개각할 때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그 제시를 했죠. 장관 아주 높은 장관 하나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안 전 대표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여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해임하라 뭐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될 때 과연 당과 대통령실이 원만하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네, 좀 이거 말고도 뭐 많은 비판이 나왔었는데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한 인수위원회 때 잠시 잠적했던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분개했다. 오늘 아마 가장 많이 나온 공격 포인트가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고 뭐 총리를 안 맡고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수위를 할 거냐 총리를 할 거냐 둘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인수위원장이 조금 더 5년의 그러니까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는 좀 더 맞다라고 본인이 얘기도 했고 뭐 중간에 잠적은 좀 해프닝이긴 하죠. 그거에 있어서 뭐 대통령이 분명히 뭐 좀 언짢아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그러면은 당대표의 결격 사유냐라고 봤을 때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 이철규 의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오늘 나오는 메시지는 결국은 윤심이 김기현한테 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지금 윤심이군요. 기승전 윤심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윤심이 김기현 후보에 있는 거는 뭐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라면은 공격을 하고 싶으면 다른 포인트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로 안철수가 수도권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냐. 그동안에 다른 정당에 있을 때 제가 너무 많은 거 조언을 하는 건가요? 뭐 이랬다면은 성적을 봐봐라. 이런 뭐 실책이 있었고 이걸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류의 메시지가 공격이 차라리 먹히는 건데 윤심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윤심 프레임 수렁에. 그리고 윤심 프레임이 안 좋은 게 계속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과정 자체가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 찍어 누르기, 유승민 의원 못 나오게 하고 뭐 기타 등등의 이 과정들이 계속 비민주적인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만 윤심 프레임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김근식 교수님도 말씀하지만 거의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전략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박수영 의원은 윤심이 김기현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또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윤심이 100% 확신한다 김기현 후보가 있다는 것을 저걸 박수영 의원은 이제 신윤핵관으로 불리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던 분이고 일단은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측근은 오늘 장제원 의원도 뭐 숙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도 숙명처럼 말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당원들도
정말 대통령을 잘 모시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역설적으로 보십시오.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후보 파동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선두를 달릴 때는요, 장제원 후보가 보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조용히 계실 때는 올랐어요. 떠들면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윤심이 100% 김기현 후보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단정을 해버리면 이건 대통령한테 저는 굉장히 누가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뜻이 그것인지 아닌지 알게 하면서 당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대통령의 뜻이 100% 이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 그렇지 않든지 그렇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리스크를 그럼 대통령이 오롯이 다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시는 분들은 말을 아끼는 것이 저는 그 가장 올바른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김기현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계속 김준일 수석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김기현 후보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김장연대 그리고 윤심이라고 하는 것을 당원들이 대충 인지 알고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적임자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 다음 안철수 대표와의 접전 싸움에서 선두를 계속 유지하고 결선 투표에서 마지막까지 이기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이 다음 단계, 2단계 새로운 전략적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윤심팔이 이야기하고 윤심을 이야기하면서 윤핵관 분들이 나와서 윤심이 김기현에 있다고 계속 두둔해 주는 것이 역효과가 훨씬 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뭐 이 밖에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많이 공격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그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가 사심 없는 정말 그 진정성 있는 단일화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또 하나 나온 얘기가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과정의 일까지 좀 나왔는데 이자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당 시절에 안철수 대표가 8억 원인가요? 그 정도를 당에 빌려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뭐 빌려주면은 당연히 이게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법정 뭐 최저 이자라도. 그런데 지금 합당을 하면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국민의당이 지고 있는 부채도 국민의힘이 해결해 주는 거였는데 이자 부분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2,5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안철수 후보가 당을 위해서 뭐 쿨하게 포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본인이 1,500억 원 정도 기부도 했다, 이렇게 해진 양마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당을 위해서 2,500만 원도 못 쓰는 이런 공격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자를 안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회계 처리상 문제가 될 수 되지는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좀 이런, 그래 당을 위해서 그럼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이거를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안철수 의원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여기서 해촉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선대위원장,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촉이 되다 보니까 친윤계 의원들의 화답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부분 정도는 입장을 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나경원 의원 파동 때도 보면 발단이 됐던 것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통령실은 절차를 밟아서 그 문제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윤심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당무 개입을 하거나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는 대통령실이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국민통합위원인데 이게 특정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특정 진영이나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당대회의 어떤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통합위원회를 해촉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대통령이 해촉했다고 기사에는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대통령 직속기구니까 대통령이 해촉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국민통합위원장은 김한길 대표 아닙니까?
국민통합위원장 명의로 사실 해촉을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걸 과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촉을 했다. 이걸 마치 무슨 또 윤심이 작동해서 지난번처럼 나경원 의원에게 대통령이 해임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걸 등치시키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결이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영우 전 의원도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 자,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자, 일각에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이 된다. 이런 설이 돌았었는데요. 장제원 의원 오늘 또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자기네들 생각이 맞으면 이게 윤심이다 그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뭐 제가 윤심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아시겠지만 사무총장을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가지고 뭐 공천에 개입하니 뭐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네, 장제원 사무총장설은 음해다. 나는 어떤 임명직도 당직도 맞지 않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전당대회 판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김장연대가 처음에 있을 때 김기현 의원한테 소위 윤심이 있다라고 많이 유추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된 부분이나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연포탕으로 넘어갔잖아요, 김기현 의원이.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아들 노엘 문제도 있었고 여러모로 부정적 노출이 많이 되는데 장제원 의원이 나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 그래서 실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좀 불쾌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좀 전원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지금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여기에서 오히려 공간이 좀 좁아지고 있다. 지금 윤심 마케팅으로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백의종군 얘기는 글쎄요, 아마 이 정부에서 아마 가장 많은 백의종군을 자주 하실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 또 백의종군 하겠다고 한 지 반년도 안 됐거든요. 했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한 건데 여튼 그게 이제 부담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엄청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김기현 의원한테 누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백의종군이 또 얼마나 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자, 또 하나의 깜짝 변수. 자,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당대표 도전이죠.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총선 승리 하겠다 내가 유리하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렇다고 해서 총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총선 승리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정치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정치를 잘하는 당대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상식적인 모습,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뭐 건전한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면은 총선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네, 자 30대 이준석계 천하람 당대표 출마. 자, 전당대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심인데 일단 앞서 두 분께서 이제 지금 전당대회 윤심 경쟁만 있다, 이거 좋지 않다 했는데 여기서 좀 정책 경쟁으로 돌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토론회도 좀 재밌어질 것 같고 맞습니다. 30대이고 그 이준석과 친한 그런 그 성향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지지율 분포에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이나 나경원 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가 이 천하람 변호사한테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비 경선을 지나서 본 경선에 올라가는 4인 4명의 컷오프를 통과하게 되면 토론을 5번 지금 TV토론을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TV토론 4명이 할 경우에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재미있고 역동적인 TV토론과 전당대회가 좀 흥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결선 투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 이후의 표쏠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의 이 출마 선언과 참전이 향후에 전당대회에 가장 큰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천하람 변호사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까 하나의 조언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의 반사체가 되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지지층들을 흡수하는
그런 전략은 가능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를 그대로 계승하는 유승민 대표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식의 전략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당원들 경우에는요. 우리 그 전통적인 지지층도 그렇고 이준석 당대표 파동을 겪으면서 저렇게까지 대통령하고 척을 지면서 적대적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 당에 다 죽는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당대표가 대통령과 척을 지고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롭지 않고 다 죽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하람 변호사가 나와서 새로운 젊은 피를 좀 수혈을 하고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비전, 아까 말한 정치다운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메시지를 잘 내면 좋고 TV토론도 흥행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당부하기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뭐 조언까지 지금 주셨는데 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1차로 컷오프를 통과할까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인데 어쨌든 천하람의 득표력이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부터 이제 글도 올리고 이제 책도 내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건재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하신 말씀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천하람이 나오는 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이 당대표 선거가 일종의 지방선거처럼 패키지 투표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를테면 서울시장 그리고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같이 묶음으로 이제 이게 좀 선거 투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개파가 있으면은 이 개파의 선수들이 다 있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정의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면은 정의당이 다른 시의원도 가져가기 힘든 거예요. 이런 이제 전략적인 문제들이 있는 건데. 유승민 의원이 안 남으로 인해서 뭐 그거를 범유승민계 아니면 개혁보수계 등등 뭐라고 부르든 어쨌든 이게 약간 구멍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라인업이 완성이 된 거죠. 예를 들면은 당 대표의 천하람 그리고 최고위원의 김용태나 허은하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이기인이라고 경기 도의원인데 유승민계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딱딱딱 나오면은 이 진영이 갖춰졌다. 진영이 갖춰졌어요. 이게 라인업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그 또 하나는 친윤계 후보가 난립 중입니다, 지금. 근데 아무리 컷오프를 해도 최고위원이 8명이잖아요. 컷오프를 해도 이를테면은 더 많다라고 본다라면은 여기에서 상당히 전략 투표가 되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뭐 개혁보수 이준석계가 얼마나 되느냐 당원 중에 그거는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들한테 또 물어봤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추산을 해봤을 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책임당원 80만 중에. 80만 중에 한 15만 명 정도. 이게 20% 정도. 적은 숫자가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4인 컷오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로만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한 5%포인트 안팎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 밑에 윤상현, 조경태가 한 2, 3%에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20%를 가져가는 후보가 있다. 그러면 전 의원이 지난 여론조사에서 한 8에서 10% 정도 나왔었죠. 그 정도 나온다고 본다라면은 천하람이 황교안 다음이 아니라 황교안보다 앞서서 3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컷오프에. 그러면은 이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구도 자체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윤심 논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정치 개혁과 나머지 뭐 이를테면은 올드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짜이면은 이게 판이 완전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 실제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자, 이준석 대표 SNS 정치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간제비와 하고제비 영업하는 사람 있으면 조기에 정리해야 된다. 이 글도 남겼는데 이거 뭐 이 뜻을 몰라도 딱 들으면 누구를 지칭할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저걸 보고 간제비와 하고제비라는 이른바 서로 간에 이렇게 음률에도 서로 입맛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두 단어를 씀으로써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저 능력은 참 단어 선택의 능력은 이준석 전 대표가 탁월하긴 합니다. 그래서 누구다도 간제비가 누구를 연상을 시키는지 하고제비가 누구를 연상시키는지를 선뜻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책도 곧 출간을 할 예정이고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른바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때 맞춰서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당대표를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지지세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리고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 파동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과가 이제 결국 나올 텐데요. 저는 여기서 또 이준석 대표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그 당연히 이제 이쪽 친윤계로 불리는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당원권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출마할 수도 없고 누구 선거운동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허건하 의원이나 김용태 최고위원회 후원회장 맡는 건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당헌 당규상 계속 공문이 우리 당협에 옵니다. 그런데 현역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는 4가지 조항 중에 하나가 후원회장을 맡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성중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바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SNS에 글을 바로 남겼는데 내가 불출마를 종용했냐, 내가 룰을 바꿨냐, 연판장을 돌렸냐, 집단 린치를 했냐, 정신 좀 차리자 이렇게 남겼는데 여기 뭐 곳곳에 뼈와 가시가 가득하죠. 예, 뭐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SNS로 이제 활동을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박성중 의원도 사실은 이렇게 뭐 강하게 얘기를 한 거는 최고위원 출마하셨거든요. 이제 최고위원에서 굉장히 강적들이 많아요. 사실은 인지도 높은 박성중 의원도 물론 인지도가 높지만 김재원 전 최고, 뭐 정미경 전 최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조금 세게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요.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후원회장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제 현직으로 지금 당권 정지도 되고 그게 이제 뭐 또 추가로 심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현재 그런 빌미가 있으니까 이미 메시지는 충분히 줬을 거예요. 사실은 허은하와 김용태가 우리 쪽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중립을 위해서 나는 그냥 내 개인의 의견만 표현하지 이런 부분은 안 하겠다라고 적절히 빠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빌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이 나와서 선거 개입 중단하고 기자회견 하는 것도 좀 과도한 그 모양새지만 그런 빌미를 또 안 주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회장을 못 맡게 돼 있는 게 지금 당원 당규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언에 합류해서 배석하거나 기자회견에 서 있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장을 맡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은하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에 대해서 후원회장 맡는 건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그 긍정적으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흥미진진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살펴봤고요. 자, 주제를 바꿔서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계속 진술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각 언론사마다 지금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하나만 좀 다뤄보면 자, 이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또 방북도 못했다고 김성태 전 회장이 울분을 토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심시켰다. 자,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결국 이게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을 한 것이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 이걸 뒷받침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통화를 한 것까지는 뭐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통화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화영 부지사가 자리에 있으면서 김성태 회장하고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잠깐 통화를 한 것까지는 맞는데 이 내용들 이런 방북도 못했고 대선에도 졌다며 울분을 토하자 그 자리에서 이재명과 통화 이게 조금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뭐 울분을 이재명 뭐 그러니까 토로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울분을 토할 수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김성태가 전화를 해야 되는 이유인가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대북 송금 해드릴 테니 그러면 한번 다녀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했다라는 냄새를 풍기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는 않아요. 매끄럽지는 않고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거를 증거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현재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확실한 물증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 의혹에 대해서 소설이다. 오늘 관련 의혹을 다시 한번 전면 부인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독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후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고요. 그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소설이냐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냐 이제 공방을 보고 오셨는데 자,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내진 뭐 친서나 공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송금이었는가? 이것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렵다. 이런 시선도 있어서요. 검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수사를 제가 할까요? 볼 때는 이제 몇 가지의 저는 근거를 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김성태 장 사이에 사실은 뒷거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왜냐하면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자체 마련한 예산을 가지고 그 안부수 회장이 있는 아태협이라는 그 민간 낯을 통해서 북에 보내는 방식이면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태협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쌍방울이 그 돈을 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부정한 방식이고 불법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쌍방울 임원을 통해서 현찰을 찾아서 몰래 밀반출시켜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북에다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뒷거래가 있다는 정황은 분명해 보이고요. 경기도가 했던 사업이 스마트팜 사업인데 스마트팜 사업은 공식적인 사업이고 공식적 사업 뒤에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어떤 대가를 노리고 했느냐. 이 검찰 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2019년경에 북한과 경제 MOU를 체결하잖아요. 히토류에 대한 독점권을 갖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히토류에 대한 독점권을 갖기로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일단 주가 조작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실제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히토류에 대한 독점 사업이 좀 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주는 대가로 300만 달러라는 방북 비용을 밀반출을 통해서 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지자체의 대북 지원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는 이걸 몰랐다. 가장 먼저는 김성태를 몰랐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드러난 바로는 3번 정도 통화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지사가 술자리에서 한번 바꿔줬고 이번에 또 대선에서 지니까 또 한번 바꿔줬고 이태영 변호사 한번 바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태영 변호사를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가 없고 이화영 부지사를 자기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 정도 친분 있는 사람이 바꿔준 사람에 대한 통화를 어떻게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그게 깨름직했기 때문에 어느 방송 인터뷰에 가서 미리 자진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잘 모르는 데서 술자리에서 과시한 것 같다라고 사실은 이화영 지사가 감옥에서 들으면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 정도의 부인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직인이 떡하니 찍힌 상황에서 북에다가 초청해달라고 5차례 공문을 보낸 것을 어떻게 지사가 모릅니까? 그건 무능한 지사죠. 부지사가 했던 건물인데 그 정도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라고 신작소설하고 잘라서만 될 일이 아니다. 검찰의 능력이 입증이 되면 저는 이 대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길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합리적인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완벽한 퍼즐은 맞춰진 상태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민주당, 지금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 여기서 맞불을 놨는데 이상민 장관 탄핵 당론으로 결정할 것 같더니 오늘 의총에서 당론 채택은 좀 유보가 됐어요. 뭐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방탄으로 비춰지는 모습, 그게 이제 뭐 여당에서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일단 이게 저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최고위원 특히 이제 지도부의 어떤 실기, 실책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을 하려면은 바로 했어야죠. 그러니까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다른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미 좀 실기했다. 예, 실기를 예. 했다라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그 과거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뭐 여야를 떠나서 뭔가 의혹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게 잘 나와요. 보통 60% 이상 뭐 안팎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이재명 수사가 조여오니까 김건희 특검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사안이고 검찰에서 지금 고발이 들어왔는데 무혐의도 안 내려. 그렇다 기소도 안 해. 이건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사들 기소 담당한 검사들 지방으로 발령됐다가 공소 유지하다 보면 해외로 유학 보내버렸어요. 공소팀이 다 이제 해체돼 버렸습니다. 네. 법무부는 영전이라고 얘기해요. 해외 유학 가는 건 영전. 근데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던 그 검사들은 안 남아 있어요. 이제 다른 검사들이. 그게 김건희 여사 이름 노출해가지고 다 사실상 네. 그렇게 날아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할 만한데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더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이제 법사위 단계에서는 사실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해도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다 어쨌든 법사위에 또 넘어야 돼요. 그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유불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걸리로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이게 뭐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예. 이재명 수사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접어야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간제비처럼 지금 민주당이 간제비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응용을 하셔서 단어를 쓰셨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서 이른바 빌라왕 배후 조직 6개를 포함해 컨설팅 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모두 1,900여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2,300억 원이 넘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20, 30대와 서민들이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핏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현관문. 그러나 거실이 있어야 할 곳에 간이 사무실이 차려졌고 각종 서류가 벽면을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 등 3,400여 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7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 신 배후 일당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6개월 동안 붙잡은 전세 사기범은 모두 1,941명. 구속된 사람만 168명인데 지난 21년 단속때와 비교해 피의자는 8배, 구속 인원은 15배나 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가짜 임대인을 앞세운 뒤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포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의 무자본 갭 투자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 업자,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사기 유형별로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든 뒤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점을 이용해서 전세대출 지원금을 가로챈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빌라왕, 빌라의 신 사례처럼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세입자의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 금액은 2,300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1,200여 명인데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대, 30대였습니다. 대상은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서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져 피해가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 만큼 경찰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검찰 역시 조직 범행으로 번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하던 것을 90%까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에서 집값의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악용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또한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담보로 잡힌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대출 실적을 대규모로 올린 사실, 앞서 저희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넉 달이 넘도록 징계는 깜깜무소식인 가운데 금고 측은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최근 특별 승진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 화물차 대출 조작 실태. 고객 유치를 위해 담보가 되는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 같은 조작은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져 취재 당시 확인된 미상환 대출 규모만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해당 금고를 검사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넉 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검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직원 징계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금고 이사회는 화물차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안건을 검토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인사 규정을 보면 금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제한 채택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킨 직원이 특별 승진 대상입니다. 대출 서류 조작 사건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직원을 오히려 공로자로 치켜세운 셈입니다. 중앙회 측은 해당 직원 승진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규정상 징계가 결정된 직원은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직원의 경우 승진 권한이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있고 아직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이라 이사회에서 승진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행태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명동 새마을금고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금고 측은 슬그머니 이달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직원 특별 승진 안건을 제외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다음 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감사원이 다음 주에 홍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자 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설계자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음 주에 부를 거란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다음 주 조사 가능성은 작다고 여권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청와대 수석급 참모 가운데 처음으로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의 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은 갑작스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직원들은 실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병원 폐업과 관련해 밟아야 할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지도 감독해야 할 담당 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윤성우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병원. 한방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인공 신장센터까지 갖췄습니다. 이곳은 12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입니다. 현재는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병원장이 돌연 폐업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자 100여 명은 바로 다음 날 부랴부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그 다음 날엔 남은 환자들도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황하죠.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이렇게 모시다가 또 믿고 맡겼었는데 이제 기간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옮겨라. 그냥 일방 통보하니까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하루아침에 와거든요. 생명을 중시해야 될 의료기관마저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면 갑작스레 실직자가 된 직원들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용도 자세하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폐업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30날 연락받고 내일 폐업한다고 저희 납품했던 거랑 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폐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방문드렸는데 잠겨있네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선 병원 폐업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이런 기간을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업해버린 겁니다. 지도 감독해야 할 인천 부평구청은 폐업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만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청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장에 대한 폐업 신고 없이 이미 폐업을 해버렸고 입원 환자에 대한 권익 보호 조치마저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폐업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이란 혼란한 상황에서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최근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영유아용 이유식을 배송받아 먹이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상당수가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이러한 영양 성분 표시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유식은 어린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고루 갖춰야 하는 만큼 재료의 성분 표시가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표시된 영양 성분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함량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를 재료로 한 이유식 24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11개 제품의 함량 표시가 실제와 달랐습니다. 단백질이 5g 들어있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g, 40%밖에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2개나 적발됐습니다. 또 4개 제품은 탄수화물 함유량이 표시량의 70%대에 그쳤습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균형 있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된 함량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11개 제품이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기준 범위를 벗어났고 소비자원은 다만 조사 제품 모두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은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함량 표시 기준을 어긴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유식 제품과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 현장 앞에서 돼지 수육 잔치를 열었습니다.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양측의 입장은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에 모인 사람들, 고기와 국밥을 나눠 먹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설에 반대하는 이웃들입니다. 지난해 12월 바비큐 파티를 연대 이어 이번에는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한 겁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건축주, 즉 이슬람교도와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초. 사원 건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갈등이 봉합될 여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 앞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놓아둔 돼지머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이슬람교에서 금기시되는 음식인 만큼 건축주 측은 이를 혐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자신들의 문화를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But I think this situation is disappointing because they are portraying it is like a Korean culture. But actually what I think is they are actually defaming the Korean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담당 구청은 이슬람 사원 주변 주택을 사들여 편의시설로 만들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원 건축 자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다름이 없다. 편의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누가 이용하겠는가? 외국인 무슬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았지만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동안 주민과 이슬람교도 사이 갈등의 골은 이제 메우기 힘든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우여곡절 끝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탑승 시위 등에 대한 의견은 좁히지 못했는데요. 전장현은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장 속에 오세훈 시장과 전장현 대표가 만났습니다. 먼저 오 시장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84번 지연시키는 것은 중범죄라며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우리 박경석 대표님을 비롯한 전장현에 시위하신 분들을 제대로 처벌을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법 대놓고 무시하십니까? 이에 전장현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2004년도 약속 위반 그리고 2022년도 약속 위반에 대해서 사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서울시는 책임 있게. 장애인 탈시설 관련 예산도 쟁점이었습니다. 전장현은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라며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사구역의 모든 형태의 시설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시설 수용이 장애인 보호 조치 및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나서서 기획재정부에 탈시설 예산 배정을 요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균형 잡힌 예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거듭 시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탈시설에 대한 주장 다 옳다고 쳐요. 네. 옳다고 치더라도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왜 지하철을 세우냐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현은 금요일 지하철 선전전에서 시위 중단 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을 맞아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사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모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생일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화환 수십 개가 보입니다. 근처 빈 상가에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72살 생일을 맞아 준비한 겁니다. 경호원들이 40여 가지 음식과 케이크를 전달받아 사저로 옮깁니다. 지지자들은 한데 모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생신상도 받아보시질 못했습니다.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5년 만에 생신상을 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따로 우리 공화당 측이 마련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당원들은 사저로 들어가는 골목에 꽃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행사가 이어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밖으로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오늘 생신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고 갑니다. 지난해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마련한 뒤 처음 맞이한 박 전 대통령 생일. 정치인들과 지지자들만 참여한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미국이 필리핀의 군사기지 4곳에 추가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의 턱밑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히는 형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방한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날아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추가 사용권을 따냈습니다. 중국과 해양 분쟁에서 무기력했던 필리핀이 30년 전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셈입니다. 과거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 정권을 잡은 뒤 친미 냉전 체제를 복원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To build and modernize your capability as well as increase our interoperability. 양국은 구체적인 위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루손섬 3곳과 팔라완섬 1곳이 거론됩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함께 중국에 대한 해상 포위망을 좁히는 겁니다. 특히 루손섬 북단 군사기지는 타이완까지 불과 400km, 턱 밑에 칼을 겨눈 형국입니다. 美方不断在本地区加强军事部署，是在加剧地区局势紧张，避免被美国协利用。 앞서 미국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중국, 대규모 무력 시위에도 나섰습니다. 춘제 연휴가 끝나자마자 군용기 23대, 군함 9척을 동원해 타이완 포위 훈련을 펼쳤습니다. 2027년이라는 중국의 침공 시간표를 처음 제기한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타이완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유화 손짓을 보내면서도 타이완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올해도 남중국해의 경랑이 잦아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과 비슷한 정도의 추위를 생각하고 옷차림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예년 정도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 이에 따라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5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절기 입춘인 모레 오후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